자, 휴전 선포 가능성, 관세 인하를 발표할 수도 있다. 아마 오늘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희망으로 아주 꽉 찼던 하루였는데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었던 전쟁과 또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장 반등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대중 관세를 인하하거나 취소한다면 사실상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 소비재 그리고 관세 부과 기간이 임박한 제품군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가 꼽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격포제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LG전자가 전장 사업에서 상반기에 무려 8조 원 규모의 수주를 거뒀다. 이런 성공적인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오늘 전장 관련주들, 사실 LG전자부터 해서 LG이노텍, 삼성전기, MC넥스 그리고 자화전자까지 전반적으로 전장 관련주들의 매기가 쏠린 하루였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전장 이슈, LG전자 이슈로 비롯된 하루 반짝 상승에 그칠까요? 아니면 좀 더 갈까요? 차장님. 네, 우리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LG전자가 핸드폰을 포기했죠. 네. 그리고 나서 1분기 실적이 좀 이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 그런 가운데 주가는 좀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LG전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아시겠지만 LG그룹 자체적으로는 애플하고 긍정적인 협업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카 이슈가 1년 반 전에 나왔을 때 국내에서는 기아랑 LG전자 쪽에서 가장 큰 이슈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준비를 잘하는 가운데 LG이노텍 그리고 LG전자가 LG그룹 내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유효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다만 매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LG전자가 전장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5% 정도밖에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말 그대로 기대감이 가지고 주가에 대해 좀 반영되는 시점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숫자로 좀 연결되는 과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은 LG 뭐 전자가 애플카 뭐 이슈가 있으면서 전장 쪽으로 아마 이제 활기를 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역시나 이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장 쪽이 또 일반 가전 쪽에서의 강세가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장 쪽에 대한 뭐 실적 기대감은 확실히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또 얼마나 더 정말 찍히느냐. 앞으로 얼마나 그 가구를 원래 있었던 가전 제품을 뛰어넘는 모습 보여줄 것이냐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아무래도 좀 주가 추이가 다 올라감에 따라서 그냥 단기 반등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기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장 사업은 언젠가는 갈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4차 산업에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장 쪽에서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런데 뭐 카메라 모듈 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센스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쪽을 봐야 될지 어디 쪽을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우리 차장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가면서 네.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앞 대시보드 쪽으로 충분히 들어가는 반도체랑 패널 쪽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라 그래갖고 저희가 360도 전체적인 뷰를 갖고 가져가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틀 전에 유럽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차량의 블랙박스를 의무화시키겠다. 아, 그래요? 이거는 오.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하는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강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정도가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차장님이 바라보는 전장 관련주 중에 그래도 요거 괜찮을 것 같다. 미리 좀 봐둬라 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3, 4년 전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장기로 봐야 될 주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LG화학을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올해 초부터 제 친구들한테 2, 3년 장기로 봐야 될 주식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아,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이 계신데 그분도 현대오토에버 많이 밀고 있거든요. 일단 네. 3사가 합병을 했고 이런 네. 부분들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SI 쪽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쪽으로 시장이 넘어가면서 현대오토에버가 해야 될 역할들이 좀 강화되고 있고요. 네. 2030년까지 현대차 그룹 내에서 13조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3사를 합병한 배경이 우선적으로 지주사 쪽에 대한 개념을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이 제일 많이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들고 있는 게 현대오토에버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리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과점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 소프트웨어 쪽을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받아들인 SI 쪽에 들어오는 ROE는 굉장히 커지는 역할론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각보다 오늘 당사에서 오광호 연구원이 이거 레포트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동생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년, 3년 동안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친분까지 가시하시면서 현대오토에버를 이제 탑픽으로 뽑아주셨는데, 네. 사실 또 우리 MBN 골드에 이가람 매니저 계십니다. 네. 이분 또 1등 매니저거든요. 아, 네. 또 우리 탑픽 종목 하나 또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이 네. 현대오토에버 자체도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네.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종목 외에도 더 살펴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럽향에서의 이제 블랙박스, 요거 의무에 따라서는 수혜 종목은 국내에선 팅크웨어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팅크웨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공격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테슬라 향에 대한 이슈거리가 있고 지금 유동 물량 자체가 얼마 없는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또 최근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공격적이고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퓨런티어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 잘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한번 더 하는 이야기 또 만나보러 가시죠. 자, 이슈를 다하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저희가 이벤트 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자로 샵 2034 네, 응원 메시지랑 함께 저희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죠. 네. 어떤 선물일까요? 오늘 어떤 선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제가 해드릴까요? 네, 사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네. 맞죠? 그러다 보니까 탈모 네. 생기는 분들에게 탈모 샴푸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요. 살이 안 빠진다. 아, 네. 지금 여름 가야 되는데 비키니 한번 그쵸. 입어봐야 되는데 하시는 분께 저희 다이어트 기능 식품을 드리는데, 와, 이게요, 한 달치가 나갑니다. 한 달치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랑 사진 많이 보내주시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여러분들 잊지 말라구. 자, 자, 그럼 오늘 그럼 시작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네. 이슈를 더하다 시간인데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 먼저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이슈를 더하다. 자, 러시아 휴전 선포 가능성, 증시 훈풍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러시아 네. 얘기를 방송에서 가장 많이 아마 두 분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닳도록 하고 오셨을 텐데 휴전설이 제기된 배경을 저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뭐 실질적으로 누가 팩트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러시아가 뭔가 목표로 했던 그만한 땅을 이미 맞습니다. 많이 점령을 했다. 이래서 네. 그냥 외신에서 보도가 나온 거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각종 정보를 맞이하면서 CNN 속보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을 때 네. 제가 원문으로 그 밑에 보시니까. 댓글로 썼어요. 아, 댓글 썼어요? 진짜요? 프리즈. 아, 제발. 플리즈. 네.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상존을 하고 러시아가 생각했던 영토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에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증시가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시발점을 제시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든지 국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영향을 제한적으로 줘보자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 마치고 지금 환율이 1,310원을 넘기는 역의 환율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로화 가치가 지금 급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강세로 돌아서는 네.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쪽에 공급하는 유가 부분을 2.8% 정도 상해에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우디 쪽의 코멘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역의 환율이 쭉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증시는 올라오더라도 거기서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인 것 같고 빠지더라도
별다른 액션을 못 취하고 그냥 봐야 되는 좀 답답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또 7월 달에 맞아요. 발표 예정을 앞두고 있는 지표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예. 것들이.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러시아가 실제로 진짜 휴전이 됐다. 그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휴전을 한다면 어떤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이가람 매니저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휴전이 된다면 네, 그냥 딱 된다면. 오늘 같은 증시인 거죠. 그냥 무조건 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과연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까로 본다면 네. 오늘 CNN에서는 보도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CNN 홈페이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헤드라인에 걸려있지도 않아요. 그 뉴스가. 아, 그리고 그래요? 뭐 블룸버그도 올라오지도 않고 CNBC도 올라오지도 않고 다른 네. 외신들은 딱히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로 봤을 때는 네. 그 휴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원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올라왔지만 그 안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전쟁을 더 일으킬 수는 있다라고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 휴전에 대한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런 이슈는 좀 지나가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리는 상황이 더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 가지 그냥 해프닝적으로의 모습이고 근데 실제로 휴전했을 때 이렇게 증시가 반응을 크게 한다라는 거는 네.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재건에 대한 회의가 많아질수록 휴전 논의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이 아까 전에 뭐 휴전설 어떻게 보면 그냥 뜬 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증시가 그래도 오늘 반응이 되다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각쯤에는 증시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휴전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휴전은 양측이 모두 다 원할 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강조되는 흐름인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여기서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뒤쪽에 있는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이제 지금 가스에 대한 부분들,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양쪽 국가 모두가 원할 때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진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원하는 영토라든지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니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제스처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소폭 오르다가 장전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좀 쭉 올라온 흐름이었던 거거든요. 네. 아쉬운 거는 오늘 빼고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매수한 부분들을 오늘 프로그램 매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차익을 실현한 가운데 다시 또 장 마감 후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바꾸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물 플레이 진짜 엄청 하네요. 네. 네. 정말 안타까운 게 네.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주가가 쭉 반등한 흐름이었고 여기서 뭘 사거나 팔 수도 없는 지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쳐다만 봐야 되는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오늘 보시면 비차익으로 들어온 1,100억 빼놓고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에 동참하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한산한 반등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어찌 네. 됐거나 지금 당장 뭔가 합의를 할 것 같은 제스처는 아니란 말이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카드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건주 다시 한번 급등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재건주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원래 재건 테마 강세였던 애들은 오히려 좀 약세로 진행이 되고 새롭게 올라오는 맞아요. 종목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 테마들도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이고 또 뉴스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 그냥 어떤 테마성 순환매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주의는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는 하면서 보자라는 거는 일단 보자는 겁니까? 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도 있지만 네.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네.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 부분들입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속도 조절이 되고 있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한전기술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 건설하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업체들도 충분히 해야 될 대형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밖에서는 러시아 쪽 관련된 이슈를 좀 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인프라 확대와 원전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련성 있게 본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하반기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네.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라 사우디 네옴시티를 주목하자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또 관련주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네요. 내일 또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면서 두 번째 또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중 관세 완화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미국의 또 앨런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오늘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산 수입품 관세 완화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매저님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인플레를 잡기 위한 또 행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걸 앞두고서 좀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를 이제 그 잡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좀 자료 화면 좀 같이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이거는 한 이제 연구 기관이 되는데요. 피터슨 연구소라는 데에서 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KB증권에서 번역을 해서 올려준 건데 요거 보시면 돼요. 아래 요 네모칸입니다. 빨간색 네모칸이 마이너스 1.3포인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1.3포인트 퍼센트 정도는 네. 잡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망치 내놓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세가 진짜로 철회가 되고 뭐 인하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지금 과연 이번 7월 달 CPI가 낮게 형성이 될 거냐 아니면 앞으로 발표되는 CPI 지표들이 낮게 발표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시장 전망치는 8.3%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클리블랜드에서 올라오고 있는 예상치를 보게 되면 아직도 8.6%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솔린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대부분의 곡물가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고 만화인 지수 같은 경우도 내려가고 있는 만화인 지수는 동결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뭔가 확실하게 내려가는 포인트들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유가를 잡기 위한 행동을 바이든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선행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뭔가 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 네. 지금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했는데 뭔가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럼 전망이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시장 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하 취소했을 때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을 것 같은 게 소비재 쪽. 네. 그리고 관세 부과가 굉장히 임박했던 제품들이 또 직접적인 수혜로 기다릴 것 같은데 효과 어느 정도 보세요? 네,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트럼프 때 제재했던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할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2,500만 달러 정도 규모에 대한 부분들 관세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간재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관세에 대한 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현재까지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정말 실현이 되고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근데 뭐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합의를 합니다. 그럼 저희한테도 반사이익이 좀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시간을 좀 버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CPI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액션이라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중동에 대한 부분들도 컨트롤이 안 되고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도 G2 입장에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보하는 제스처를 좀 가져가면서 자 이제 우리가 좀 완화해 줄게. 좀 어느 정도 화해해 볼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미국이랑 네. 중국이요 그렇게 네. 쉽게 또 화해를 할 수 있는 제발. 사이는 또 아니더라고요. 사과하고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사과하고 좀 정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마지막 이슈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또 103억 달러 무역 적자를 또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도 소나기 주의보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우리도 그렇고 걱정이 오늘 기사 됩니다. 보니까요. 네. 독일도 31년 만에 무역 적자가 났는데 이거 매니저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 무역 수지하고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네. 수출 비중 자체가 원체 높은 높기 나라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수출액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또 꺾이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수입액이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거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수출이 과연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수입액 대비 수출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료를 좀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SK증권에서 올라왔던 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도 화면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 색깔 선이 코스피 지수가 되고 검은 색깔 선은 국내 수출에 대한 동향입니다. 상관관계 굉장히 네, 높네요. 굉장히 높은데 이 방향성만 보시면 돼요. 방향성 자체가 지금 턴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방향성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것 자체가 좀 시장이 앞으로 뭔가 수출액이 더 늘어난다라기보다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꺾이고 있거든요. 이 꺾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규 주문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미국에서의 구매자 지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수출이 미국 향이 좀 줄 수가 있다는 내용이 돼요. 그냥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반기에 대한 전망치인데 그건 무역 수지가 앞으로 더 돌아설 수 있겠느냐. 근데 하반기에 대한 예측치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수출 증가율 자체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관관계 놓고 봤을 때 코스피와의 지금 상관계수로 봤을 때는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수입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하반기까지는 이런 우려감을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있긴 한데, 근데 이렇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수입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에너지 가격이랑 이제 인플레 때문이었던 건데, 그 인플레가 잡히게 되면 수입 금액은 또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변수에 따라 수출액만 늘어나게 되면 이런 추정치는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일단 확정치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우려감은 가지되 너무 공포감만은 가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역 얘기하면 사실 환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1310원까지 찍었어요. 네,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환율이 좀 올랐는데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네. 정말 쉽게. 근데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가지고 와야 될 식용유가 가격이 올라요. 네. 원재료가. 오른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해요. 네. 소비자 제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요. 왜 없냐? 금리가 올랐잖아요. 대출 이자가 더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소비를 줄여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더 줄어들어요. 네. 이게 무역수지 적자예요. 굉장히 쉽죠.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와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환율 트레이더 입장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1,300원대를 지키려고 한 8조 정도를 나라에 썼다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내일 1,310원을 넘겨서 또다시 국고 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또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환율이 올라갔는데 네. 서학개미들 있죠. 네. 그분들은 그래도 한 차익이 생기면서 그나마 좀 수익이 보존이 되는. 네, 그래도 보존이 되니까 좀 다행이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진짜 네. 풍선 효과인 것 같은 게 네. 하나 해결하려고 한쪽 넣으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맞아요. 반대쪽이 또 올라와가지고 이게 시장이 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아시겠지만 그 피그스란 얘기 기억나세요?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 네. 아. 그러니까 재정 네. 위기라고 발생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와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아르헨티나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4, 5년 전에 피그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트리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증시와 연관된 부분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신흥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가람 매니저님이 아까 지표를 막 보여주니까요. 네. 지금 유튜브로 루키 7호님이요. 오늘 물타기 하신 분들 내일 아침 시가에다가 다 손절해야 되는 겁니까? 아, 대회 지표 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걱정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많이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물타기 하신 분들 내일 장이 확 빠질 수도 있으니까 시가에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중요한 건요. 네. 미국장이 안 열렸어요. 아, 그래요? 네, 미국장이 아직 마감이 되려면 네. 지금 10시간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미국장이 끝나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수요가 발생된 것 같은데 미국장에서가 이제 어떻게 안정세가 취해질 거냐 이건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네. 장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판단들은 미국장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제로 우리나라 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네. 판단을 하셔도 네.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근데 이런 댓글을 네. 올려주신 이유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다 보니까 수출 지표가 거의 우리 증시에 바로
바로미터지 않습니까? 네. 아까 앞서서 그래프를 봤듯이 그럼 이제 이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미장도 사실 하루 쉬면서 또 불안 변동성이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장을 조금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소나기를 좀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악재가 이미 다 선반영이 돼서 오늘장부터 이제 반등을 슬슬 노려봐도 되는 걸까요? 네, 뭐 장 마감 2시 전에 고객들이 전화가 와서 내일 시장 어떻게 봐야 되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보다는 ETF 매매가 훨씬 더 좀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ETF가 있네요. 왜냐하면 조선업종, 자동차, 뭐 2차 전지, 네. 바이오 어떤 섹터가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니 차라리 지수대에 대한 저점을 좀 정해놓고 그 부분에서는 좀 분할 매수하자. 대신에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하시고 오. 되게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면 네. 코덱스 200 레버리지를 하시면 레버리지요? 저는 곧버스 생각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네. 저점에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지나가 봐야 알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사볼만 하잖아요. 네. 근데 업종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인 것 같고 네. 오히려 ETF 인버스를 ETF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네. 게 훨씬 더 좀 시장 대응을 좀 편하게 보지 않냐. 지수를 추종하자. 네. 아, 지영 씨 좀 섭섭합니다, 저는 근데. 네. 아니, 같이 장 올라가기를 기원해놓고 네. 저는 겉버스 보고 있습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네. 네,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입장에서 네. 지극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알겠습니다. 오해살 멘트는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웃기려고 했으니까 네, 좀 우리 당황하시네요. 매니저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제로 조금 전에 ETF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인버스를 산다라기보다 네. 이제는 좀 코스피 같은 경우도 2,300대 아래 떨어졌고 코스닥도 740 아래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 이제 코로나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 빠져 있는 그 주가 위치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기 투자가 아니고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러신 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한 1년, 2년 묻어둘 거 없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네. 1, 2년 뒤가 지나고 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보다 레벨이 과연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내려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더 길게 본다면 5년, 10년을 봤을 때는 따지고 봤을 때 지금보다 주가가 더 위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인버스를 지금 자리에서 담는 거는 저는 좀 해지용으로는 괜찮지만 네, 해지 뭔가 정도. 좀 단기로 본다거나 네. 해지로 본다는 건 괜찮은데 네. 비중을 계속 모아가면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뭔가 적립식으로 봤을 때는 네. 전 레버리지가 저는 더 낫다라고 봐서 네. 전 실제로 그거 하고 있어요. 오.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150이 수익금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 예. 그럴 정도로 레버리지가 한 번 붙기 시작하게 되면 2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서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 레벨에서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뭔가 이거 말고 종목을 골라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네. 이제 7월 달은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덴티움 설명드렸을 때도 이제 잠정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좋았죠. 그 수출 데이터들이 이번에도 발표가 된 것들 보게 되면 네. 잘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2분기는 다 확정이 됐고 그 3분기의 시작점이 7월 달부터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잠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출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기보다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면 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기관이랑 외인은 곧버스 매집해서 늘려가더라고요. 개인과는 늘 반대 매매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2년 물려서 손절하는 거 다 받아가네요라고 이게 현실인 네. 것 같습니다. 예. 미국도 저희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쨌든 증권시장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들긴 한가 봐요. 네. 근데 기관하고 외인들보다 저희가 더 유리한 상황은요. 네. 저희는 시간이 많아요. 아, 그렇죠.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네, 기관들은 네. 시간이 없고 저희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 그럼 시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관 매니저님이 아까 그러면 뭐 아까 뭐 좋은 종목들 하나 잡아보자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테마주로 갑니까? 아니면 방어주로 갑니까? 아니면 배당주로 갑니까? 아니면 기름값이 지금 천장부지로 오르고 있으니까 정유주로 갑니까? 아니면 뭐 경기 방어하기 위해서 뭐 조선주 갑니까? 어디 업종을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는 ETF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네. 한 업종을 골라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뭐 에스테틱 쪽도 다시 지금 수출액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필러 같은 쪽도 지금 수출액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방어주로 본다면은 최근에 뭐 지금 다시 한번 유가가 올라가고 가스가 올라간다면, 네. 그때 조선주도 또 반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에 따라서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보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뭔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에서의 선택은 조금 기다려보면서 네. 또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차장님한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날 지난주에 저희 방송 오고 나서 네. 다음에 수소 말씀하셨는데 범퓨가 되게 잘 갔잖아요. 네. 10% 올랐죠. 네, 아, 저 깜짝 기억을 하고 놀랐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네. 축하드리면서 네. 오늘 그래서 네. 오늘 기대주로 사실 뭐 섹터 쪽으로만 좀 러프하게 혹시 수소 좀 유효하세요? 왜냐하면 친환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 에너지 업체에 관련된 지금 부도서울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내일은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가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지금 수소 컨퍼런스 콜이 네, 있죠. 정부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범한 표시를 더 샀습니다. 범퓨. 네, 더 샀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되는 흐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원전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이 이끌어가는 시장 흐름이고 이거를 국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끌어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긴 트렌드로 보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폴더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폴더블. 애플이 1년 반 안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면 모델이 나올 것 같고 네. 상용화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처음으로 폴더블에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삼성이 좀 만들어놓은 시장을 애플이 좀 개화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애플 관련된 LG노텍, BH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인데 폴더블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힌지 쪽이요? 네, 힌지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러니까 제가 폴더블을 싫어하는 거는 네. 폈을 때 중간에 좀 이렇게 접어지잖아요. 좀 표시가 흡이색이죠. 나서. 예. 네. 근데 이런 물방울 힌지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는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탐방도 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를 더하다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 그리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